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5월에 한 복판을 지나고 있네요. 사실은 상반기 흐름이 생각보다 주식시장 흐름이 좋았고요. 5월에는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제 여름과 하반기 시장을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금리하고 물가 이야기부터 좀 하면요. 5월 FOMC가 지났고 이번 주에 있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양호하게 나와서 금리 인상은 이제 멈추겠구나 시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또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제 생각에는 이번 달 초에 금리 인상이 네.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된 미국 긴축 사이클의 거의 마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작년 내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또 금리가 올라가고 하는 것 때문에 자산 시장이 홍역을 치렀기 때문에 어쨌든 긴축이 멈춰진다라고 하는 건 제 생각엔 뭐 시장에 나쁘진 않은 건데 네. 다만 저는 긴축의 후폭풍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뭐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금리를 올리고 이런 것들은 뭐 사실은 늘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일인데요. 우리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이 금리를 올렸을 때 사이클을 복기를 해보면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1에서 5.2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강도로 올렸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춘 게 2006년 6월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서브프라임이 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2007년 8월이고요. 금리 인상 멈추고 1년 2개월 지나서 이제 서브프라임이 금융시장에 프라이싱이 됐고 그리고 그것보다 또 1년 지나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은 멈춘 것 같다라는 게 뭐 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기 때문에 경제에 심각한 탈이 생기지 않으면 제 생각에 금리를 낮추긴 또 힘든 여건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어쨌든 거의 제로 금리에서 한 5%대까지 된 금리가 유지가 되면 예. 금리 인상을 안 하더라도 높아진 금리 때문에 압박을 받는 경제 주체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컨대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방은행 위기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뭐 악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높아진 금리에서 경제가 얼마나 내구성을 가질지를 예. 한 뭐 6개월, 1년 정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금리 인상을 멈췄다라는 스토리만으로 판이 바뀌어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아서고 이러긴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금리 인상을 멈추긴 했으나 그것이 이제 몰고 올 경제적 파장들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긴축의 후폭풍 좋은 단어를 쓰셨고요. 그게 이제 은행권 사태라든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도 뭐 네. 그런 결이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물가는 어떻습니까? 물가는 소위 이제 피크를 치고 점진적 하락, 좀 더디긴 하지만 네. 조금씩 하락. 그건 이제 영어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들 하는 건데요. 네. 물가 문제는 이제 그럼 더 이상 시장의 어떤 큰 핵심 우려, 핵심 이슈는 이제 아닌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점진적 하락인데 네. 그래도 물가의 절대 수준이 너무 높지요. 네.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코어 CPI라고 하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5%대 중반인데 네. 이걸 중앙은행가들이 그동안의 목표치로 삼았던 2%까지 내리려고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멉니다. 다만 이제 상승률은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 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물가를 꺾어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경제가 직면해야 될 부작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지만 그 이전 10년부터 글로벌 경제가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받는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미국의 재정 적자가 쌓이는 것도 이자율 높아지니까 국민 세금으로 지금 이자 지급하면서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물가 상승의 절대 수준은 중앙은행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지만 예. 이거를 2%까지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또 경제가 그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물가가 완전히 안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중앙은행가들은 이제 긴축을 멈추는 선택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그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뭐 1월 달에 금리 올리고 이제 긴축을 멈추었거든요.
그 이유도 금리 차가 벌어져서 원화 가치가 불안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치러야 될 비용을 한국이 예. 더 크게 치러야 되거든요. 저는 본질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물가가 다소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더라도 금리는 동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의 핵심 정책 목표가 이제 물가하고 고용인데요. 미국도 이제 고용 시장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금리를 올리는데도 고용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축 속도도 못 내리는데 그렇다고 고용이 여기서 확 불어주면 시장에 도움이 되는가? 그것도 아닐 거고. 네. 고용 시장도 역시 물가처럼 서서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네. 그러기엔 너무 뜨거운 것 같네요. 네. 우리가 모든 정책이라는 게 서서히 효과를 보면 참 좋죠. 네. 그래서 연착륙이란 건데, 근데 실은 이제 정책이 연착륙이 되기보다는 뭔가 강한 정책을 써서 부러지는 게 나오는 경우가 실은 역사 속에서는 많은 일인데 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미국의 고용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실업률도 3.4%면 이게 뭐 거의 뭐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리웠던 뭐 1960년대까지 가야 될 정도로 낮은 이 실업률인데요. 네. 뭐 일자리도 미국은 한 10만 개 정도가 매월 생기면 뭐 자연스럽게 그 신규 고용을 흡수하는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4월 일자리가 25만 개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미국 경제가 좀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는 미국은 생산 안 하고 네. 뭐 소비만 하는 네. 뭐 다른 나라가 생산한 물건을 사서 쓰는 이제 쓰고. 그런 구조였는데 이미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면서 미국 경제가 이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10년 전에 GDP에서 미국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2%입니다. 이게 2차 대전 이후로 크게 안 변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선 이 비율이 19%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만 해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게 100조 원입니다. 또 이미 미국에서 투자가 막 일어나고 있고 저는 뭐 미국이 다소 좀 폭력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을 재편한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요인들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뜨거운 것을 좀 이제 한 그 기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거 전통적인 잣대를 가지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고용도 부러뜨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목표로 하기에는 지금 미국이 밸류 체인을 너무도 아주 강압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높은 물가를 감내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앙은행도 그런 맥락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이제 체크하는 겁니다. 중요한 또 키워드를 미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생각해야 된다. 미국 내 생산을 이제 하게 된 거잖아요. 네. 또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러면 고용 문제는 기다린다고 식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연준의 목표치도 사실은 뭐 고용이나 물가를 2% 잡았던 것도 좀 사실은 플렉서블하게 구조 변화를 한다면 조금 높일 필요도 있네요. 필요도 있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가 많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금리 수준은 인플레 목표치 수준은 상당히 좀 이제 좀 높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이제 탈이 나는 거죠. 저는 뭐 지방은행 가장 취약한 게 터져 나오는데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저기서 나오는 비명은 클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어떻게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부채에서 비롯이 된 금융 안정도 똑같이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중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미국을 비유하자면 뭐 부잣집 아들이라 옛날엔 돈 쓰고 살면 되었는데요. 미국도 삶이 팍팍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때도 그렇고 뭐 자꾸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미국 경제 구조 변화. 다시 금리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어쨌든 간에 올리는 거는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갔다라고 보면 인하 시점이 언제냐. 시장에서는 내릴 것이다 올해. 내려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연준은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완고한 태도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금융위기의 수준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의 미국의 서부에 있는 몇 개 지방은행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금리를 낮춰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내린 기준금리를 정하는데 경제활동하는 사람들은 중앙은행과 거래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 기준금리를 정해주게 되면 민간은행들이 어떤 민간 금융 시스템이 유동성을 풀거나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신용위기라고 하는 거는 민간 금융 시스템에 경색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그 자체가 금리를 많이 올린 긴축 효과가 존재하는 겁니다.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뭐 연내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거는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상당히 맞진 않는데,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심각한 금융위기가 나타나게 되면 네. 그 대응으로 금리를 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사는 논리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논리의 불일치가 있어요. 그 금리 인하는 뭔가 심각한 위기가 생겼을 예. 때이기 때문에 그걸 기대로 하고 사기보다는 그 일이 생겨서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를 낮출 때 사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시장은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가는 그때부터 오를 것 같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사실은 상황이 안 좋은 거다. 그럼요. 예, 네. 그렇게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고요. 결국 그러면 금리 정책은 지금 아주 완고한 정책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린다고 하면, 그거는 미국의 은행권 불안이나 금융 불안이 단초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예, 금융 불안의 지금 전개들은 뭐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도 저희가 뭐 시스템 리스크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죠? 그때는 다른 문제였었지만, 지금의 미국의 서부, 주로 이게 뭐 벤처 기업들 이쪽 아닙니까, 그죠? 지방은행들의 문제가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걸로 보세요? 네, 뭐 서부은행인 패그웨스트 이것도 새벽에 외신을 보니까 5월달에 예금이 한 주 동안에 10% 가까이 줄었다고 하니까 뭔가 지방은행 쪽의 문제는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주로 이제 중소은행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게, 우리가 실리콘밸리 뱅크, 뭐 지방은행이라고 하지만 미국 은행 수천 개가 있는데 16위 아닙니까? 네.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퍼스트 리퍼블릭도 14위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10개 빼고는 사실 11위부터는 전부 지방은행이나 작은은행 취급되는 거니까, 실제로 자산 규모가 그 뭐 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적지 않은 은행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현상은 뭐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금융위기가 나기 위해서는 큰 금융기관들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예컨대 뭐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네. 시티 정도 되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흔들리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2008년은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 그죠? 거죠. 리먼이 무너지고, 그죠? 그런 거죠. 예, 예. 실은 또 우리가 1980년대로 보더라도 네. 미국의 주택 대보조합 많이 파산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그 80년대에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2008년 위기 이후로 큰 은행들은 좀 규제를 많이 받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관료들이 야, 큰 은행 망가지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 매우 소란스럽겠지만 2008년과 같은 식의 그런 어떤 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은 거 아닌가. 다만 이제 금융업, 은행업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그 주주들이 돈 내서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금자들의 돈 받아서 부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은행 안에 돈이 없어요. 우리가 뭐 지급준 비율이 10%라고 해도 돈은 10만 가지고 90은 대출이 나간 거기 때문에 네. 저 금융기관이 힘들다라고 딱 사람들이 믿는 순간 자기 실현적으로 파산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용의 전염 효과는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좀 매우 소란스럽겠지만 시스템적인 위기로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권 불안은 매우 소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 리스크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매우 강한, 강력한 이런 단어를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은행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란들은 있을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라는 걸로 들렸고요. 이런 걸 알려면 이제 미국 은행에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저희 방송도 보시고 보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김학현 센터장님이랑 저희가 아주 깊은 얘기를, 방송에서 깊은 얘기 한다고 해도 25분이에요. 그죠? 거기다 10분짜리 얘기 듣고, 유튜브 몇 개 듣고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셔야 돼요. 미국 은행의 역사를 보면 미국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은행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몇천 개 있고, 그 이유가 이제 그 중앙에 있는 대형은행들 몇 개들이 옛날에 소위 다 해먹던 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 은행이 필요하다. 지방에 몇천 개 있다 그러죠. 뭐 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또 백그라운드가 있고요. 네. 우리 시장을 둘러싼 또 지금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변수들 점검해봤고요. 이제 파트 2에서는 조금 더 우리 시장 전략적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는 전략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반기 전망 이제 자료들을 증권사에서 다들 내시는 것 같은데 하반기 시장은 보면서 어떤 변수들을 가장 핵심 변수로 보고 계세요? 경기 자체로 보면 이게 뭐 좋아지건 나빠지건 매우 밋밋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투자자에게 매크로 변수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던 경기가 확 좋아지거나 뭐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정책 변수가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앞서서 미국의 은행 위기나 이런 것도 본질적으로는 정책이 막아줄 거란 기대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당장 이슈 눈앞에 와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시장이 되게 민감히 반응할 것 같고요. 네. 또 비슷한 맥락에서는 최근에 한국의 태양광 관련 주식 좀 올라갔는데 이게 중국이 규제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금년 10월에 미국의 소위 그 반도체 법이라는 거에 따르면 10월 정도가 되면 이제 새로운 그 고사양의 그 장비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나오는 외신들 보면은 좀 유예 기간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대부분 지정학의 문제인데 올해 하반기에 지정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있고 그 안에 동아시아가 있는데 내년 1월에 대만에서 총통선거 하거든요. 네. 중국 입장에서 그 전까지는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게 대만에서는 오랫동안 국민당, 장개석의 후예인 국민당이 장기 집권하다가 최근에 민진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이제 정권을 갖고 있죠. 근데 국민당은 대륙 정부에 친화적이고 민진당은 두 개의 중국 노선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 1월에 이제 국민당이 이기게 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양안 갈등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 하반기는 그 중국 대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중국이 굉장히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지정학적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요인들에 대한 고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책 변수, 그다음에 미중 갈등으로 표방되는 지정학적 갈등. 지정학 갈등은 사실 미중뿐만이 아니라 뭐 굉장히 지금 지역화가 블록화가 다시 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유럽 또 뭐 중동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네. 큰 그림 그려주셨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부적으로 뭐 저희가 자료 준비하신 걸 보고 뽑은 조금 더 디테일한 이슈들 몇 개 여쭤보면요. 중국이 어쨌든 리오프닝을 작년 말에 이제 대학생들이 백지 씌우고 하고 이러면서 생각보다 빨리 좀 들어갔는데 중국의 경기 개선 효과가 생각만큼 나타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미중 사이에서 이제 한중 갈등이 깊어져서 그런 나타난다고 한들 그걸 누릴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 경제가 어쨌든 도와지는 사이클인데도 다른 나라가 받는 수혜가 생각보다 적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리고 중국 경제 회복 강도 자체도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전식으로 치면 올해 리오프닝 했다 그러면 한 서너 분기 정도는 중국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5월 초에 확인한 중국 제조 PMI가 벌써 꺾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방법이 뭐 인민들에게 돈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익숙했던 거는 뭐 부동산 짓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투자 마이너스예요. 한계가 있죠. 중국의 관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그래도 문 걸어놨던 작년보다는 낫겠지만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 그래서 특히 뭐 한국이 받는 수혜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 말씀드렸지만 미중 갈등이 강화되고 중국의 특정 산업의 공격을 받고 그럼 또 한국의 뭐 어떤 산업은 위험이 되고 또 어떤 산업은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은 경기는 생각보다 약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이익인데요. 실적 시즌을 지나고 있는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이익 전망치들을 조금 높이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1분기에 좀 바닥을 찍고 돌아선다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신영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희도 뭐 근데 그게 반도체가 좀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쪽은 뭐 돌아서더라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돌아서진 않는데 뭐 제 생각에는 뭐 2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다운턴일 것 같은데 3분기부터는 반도체 주도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감산 이런 거는 아주 강력한
그 기업 이익 증가, 반도체 기업 이익 증가의 그 산물이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지금까지 나온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중국에서 많이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업체들의 좀 그런 것도 미국이 당장 공장 빼라가 아니고 약간 유예 기간을 주는 듯해서 제 생각엔 실적이나 주가나 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시장의 뭐 주도주나 왜냐하면 사실은 올해 코스닥이 지금 좀 조정받았지만 최근에 고점 보면 연초에 한 30% 이상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이요. 네네. 그러니까 인덱스가 사실 30% 올랐다는 거는 연간으로 보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에 대한 만족보다는 더 지금 기대치가 있는 건데 여름 또 하반기 장세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냥 저는 뭐 그냥 들쑥날쑥할 것 같네요. 들쑥날쑥. 시장 자체가 뭐 예.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고 지금 예. 30% 코스닥이 올해 많이 네. 올랐는데 그건 또 이제 작년을 봐야죠. 예. 작년에 주가가 그렇죠. 많이 러시아 빠졌죠. 빼고 제일 많이 뺀 게 코스닥이니까 예. 이런 그렇긴 복원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빠진 복원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투자에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잘 움직이는 것 쫓아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전 뭐 굉장히 좋은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그런 재주는 없는 것 같고 네. 다만 2년이나 2년 반 정도 놓고 보게 되면 올해 포스코홀딩스 주식 되게 좋았잖아요. 네. 철강 정말 재미없는 것 같아요. 물론 2차 전지가 매개가 됐지만 2년 반이 그러니까 당장 움직일 주식보다는 그건 잘 모르겠고 굉장히 싼 주식을 사서 한 2년 정도 이제 기다린다는 관점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는 좀 2년이 길지만 반도체 같은 거는 그래도 별로 오른 게 없으니까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뭐 제약 주식들이나 뭐 이런 주식들은 네. 하반기는 모르겠지만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조금 적고 뭐 좀 시간을 두면 올라갈 수 있는 포텐셜이 있는 그런 좀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네. 하반기 장이 어떻게 될 거냐. 들쑥날쑥. 그러니까 들쑥에 팔고 날쑥에 살면 되는데 그걸 들쑥에 샀다가 올라올 때 팔면 되는데 그러긴 참 어렵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런 가운데 약간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것도 약간 좀 방어적인 목표치는 낮추더라도 안정적인 이런 그 섹터를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실은 뭐 반도체도 비즈니스가 안정적이진 않지만 네네. 주가 자체는 상당히 레벨 여러 자체가, 가지의 악재들이 녹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직원들이 오마하이 버크셔 주총 갔다 오셨더라고요. 직접 가시고 그러셨어요. 한번 아니 그래도 뭐 저희 또 배워온 사람들이 거기서 후배들이 갔다 와서 얻은 인사이트 한 30초만쯤 얘기해 주세요. 필요하신 분들 자료 보시면 되고. 버핏은 주식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네. 꼭 뭘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없어요. 내 좋은 공을 기다리면서 좋은 공이 들어왔을 때 치는 게 버핏인데 주식 좋아하는 사람이 올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주식에 대한 비관론이 아니고 그 사람은 자기 공을 기다리고 있구나. 우리가 투자자들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딥사이트 신영증권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생각들 깊게 좀 얘기해 봤습니다.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딥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